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토요일 날 뵀던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첨삭방도 그렇고, 저희, 바로 또 만났습니다. 월요일 기출문제 분석 저희 1주차 개강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기출문제 1주차 진행했고요. 일단 강의 소개랑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100점 쓰느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네, 편안하게. 저희 기본 강의가 진행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죠? 총론, 지금 계속 따라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저희 강의는 총론, 강론 각각 진행했고요. 이 두 번째 강의가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핵심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총론 강론을 조금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 플러스 심화로 좀 붙여서 강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는 그 문제풀이 이전 단계로 기출문제, 핵심 기출문제 분석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기출문제까지 끝내고요. 스터디는 2기 진행 중이고요. 기출문제가 끝나면 조금 텀을 조금 두고요. 저희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을 한 번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거 수업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저희 여기 오기 전에도 잠깐 한 텀 쉬었어요. 그죠? 그래서 복귀할 시간, 복습할 시간 조금 드리고 실전 모의고사반을 돌릴 예정이니까 공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터디는 쭉 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터디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여기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기출문제 기반으로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중점은 변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아무리 겹치면 그래 우리 학생들도 다른 문제를 쓰고 싶을 거야 이런 생각 당연히 있죠. 그죠? 중요한 걸 뽑는데 그래도 한 문제는 겹칩니다. 아시죠? 문제 1번이 스터디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토요일날 1번 썼거든요.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알고 있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답안이 나와요. 그만큼 답안지는 고치기 어렵고, 그죠? 내 공부량은 축적되는 게 조금 느려요. 그죠? 우린 너무 빠르게 스케줄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1월과 2월은요, 스터디랑 단과랑 같이 하면서 우리 뭐만 집중할 거냐면, 기출문제. 내가 너 하나는 1, 2월에 끝내겠다 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그리고 기출에서는 변형, 여기 GS에서는 변형을 좀 보시고요. 우리 단과에서는 그대로 풀겠습니다. 그대로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우리 요약집 나갔죠. 다양한 문제를 조금은 더 우리가 같이 보려고 답안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강의 진행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쓰는 거 있죠. 개별적으로 쓰는 거. 연기 읽을 때는 전체 이해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 이제 2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도 페이지 수 조금 못 채우시는 분들 있죠.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개별적으로 암기하는 스터디 하셔도 좋아요. 하셔야 해요. 너무 불안하다 하면. 근데 지금 여기 참여했다라는 건 100점, 100점, 토요일 100점, 300점이에요. 그건 제가 제시하는 게 3기 이후에 이제 달릴 때 정도도 괜찮습니다. 3, 4기 때 100, 100, 100 이렇게 쓰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참여하면 더 이상 모여서 쓰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 따라오신 분들 이게 좀 버겁다, 못하겠다 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쓰는 거 이제 하셔야 된다. 암기 스터디 운영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출을 끝내겠다 이 마인드로 저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논점 1, 2, 3이에요. 논점 1, 2, 3. 책을 저희는요 같이 보고 답안지는 이렇게 씁니다. 리뷰하는 식으로 볼게요. 자, 논점 1번 감정평가의 기초입니다. 자, 열어보시면요. 자, 우리 맨 앞은 정말 열심히 하시죠? 뒤로 가면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잘하시는 논점 1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 그 큰 목차 있죠? 로마자 1. 감정평가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논점 1에서는 지금 요약한 게 4가지 논점입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의 개념이고요. 책에 다 있습니다.
개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기능이라고 해놨는데요. 거기에 기능과 필요성과 역할을 조금 묶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능과 그리고 필요성, 역할. 논점책이 논점 18, 18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뭐 뜯어보면요. 얘 논점 1번, 2번, 3번, 4번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요 안으로 넣다 보니 이제 첫 번째 논점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직업윤리입니다. 네 번째는 업무 영역입니다. 네 가지로 저희가 논점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박스에서 일단은 기능 한번 볼까요? 기능과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박스 볼게요. 1회 4번. 너무 쉽죠? 1회니까 그래요. 그죠? 그리고 뒤에 지대론에서와 같이 50점 또는 3장에서 50점 부동산 특성 이렇게 나오는 지금과 약간 괴리됐다 10회 이전 문제들은요. 기능만 써라 이런 문제는 거의 없죠. 그래서 기능이 일단 나왔고 그다음 7회 보세요. 7회는 제도의 기능과 감정평가의 직업윤리에 관해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앞에 챕터들은 앞에 주제들은 단 하나만 묻기보다는 얘도 그렇죠. 뭐와 뭐를 연결해서 묻는 것들 또는 기능과 필요성 같이 복합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앞에 부분은. 그죠? 그래서 기능, 필요성 이런 식으로 1회와 7회 보시고요. 1회와 7회. 그 다음 역할 보시죠. 단독으로 물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은요. 지금 문제 패턴이 그런데요. 지금 박스에서 보시면 20회 2번 보실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고 끊고 이 제도와 관련된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논하시오. 20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제도 설명 10점, 역할 10점. 약간 이제 되게 패턴이 정해진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계속 연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놓으세요. 23회 4번. 이거 기출문제집 찾아보시면요. 실거래 가격 축척에 따른 그죠? 그 의의와 한계 극복을 위해서 즉 앞에 건 뭐 물었어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 물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논하시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거래가 제도를 알고 있느냐. 그죠? 그리고 우리의 역할론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는요. 변형이라고 해서 계속 다 스터디를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와 함께 초과이익 환수 이 제도랑 우리 역할을 한번 논해라 라고 1주차에 냈긴 했어요. 그래서요. 기능, 필요성, 역할 이 앞부분은 뭔가 고전적이라서 대놓고 묻진 않지만 역할은 여전히 너무너무 살아있는 주제입니다. 역할에서요. 답안지 이리저리 갈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 첫 번째, 우리는 그 제도에서 요구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쓰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한다면 우린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치 추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추계의 역할이 있다. 그죠? 두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 관련돼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 다 들어맞습니다.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이 환수해야 하고 분양가 상한 제도에서 택지비 잘 평가해줘야 하고 실거래가에서 역할 그 제도를 내가 잘 실현할 수 있게 보조해야만이 사회성 공공성 담보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그겁니다. 그거. 시장의 효율성 증대, 요목차 또는 뭐가 있을까요? 주거의 안정화, 시장의 안정화 또는 형평성, 도모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언급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치 추계를 함으로써 약간 부연 설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할론 중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목차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부분은 그 두 번째 여기에서 제일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과나 스터디나 어떤 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들 있죠. 그런 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다시 박스로 돌아와서 자, 이제 직업윤리에 대해서 볼게요. 직업윤리입니다. 16회 1번이에요. 직업윤리. 오늘 문제 2번이었습니다. 직업윤리는요,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냐고 하면, 기본 규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이건 암기는 당연해요. 라고 해서, 기본 규정 있죠. 규정 암기는 기본 베이스로 시작하고, 당연히 퍼펙트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2년차든 단연차든 누구나 다 잘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암기 잘해주세요 라고 하고 저희는 어디까지 준비했냐면 규정은 이렇게 쉬운데 나올까?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하고 오히려 사례로 나왔을 때 어떤 규정 갖다가 내가 엮어 쓸까 여기까지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32회 때 단순히 규정 암기 써봐라 이게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33회 대비는 역시 규정도 당연히 잘 쓰셔야 되고 이제 단과나 스터디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들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업윤리는 규정과 사례 16회와 그 박스 쭉 내려보시면요. 32회. 박스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32회 2번 보시죠. 그러면 실무 기준상의 그 각각의 기본 윤리와 업무 윤리를 세부 내용을 설명해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조금 답안지가 10점 분량으로 채우기가 조금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순 암기이지만 이것도 기출 16회 기반으로 하면 누구나 예측 가능해요. 그죠? 달달 외워야겠다. 그죠? 그래서 직업윤리는 규정과 사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 영역 보시죠. 업무 영역은요. 저기 어디냐? 25회 가운데 부분 보시면요. 오늘 문제이기도 했어요. 25회 3번입니다. 박스 가운데. 자, 감정평가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부실평가 등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평가 검토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희 업무 영역 계속 어떻게 준비하냐면 가치 추계, 비가치 추계, 컨설팅이죠. 그 다음에 평가 검토, 기본서 목차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는데 가치 추계에서는 기본서에서도 큰 내용 없어요. 가치 추계에서는 뭘 얘기해요?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하겠다. 시장 가치는 어느 편으로 보냅니까? 저쪽 3장 부동산 가격과 가치 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 가치 3으로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비가치 추계가 이제 그 컨설팅 또는 부동산 컨설팅 이런 용어로 나와요. 그래서 11회 맨 위에 세 번째 11회 1회 보시면요. 1번 감정평가와 부동산 컨설팅 관계를 설명하래요. 이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감칙 27조 그 다음에 실무기준 750 다 나와 있죠. 부동산 컨설팅 역시 우리 업무 범위이기 때문에 컨설팅 비가치 추계 역시 우리 업무 영역 당연한 거고 나올 수 있는데 벌써 이미 예전에 그땐 규정이 없었으니까 물을 수 있었죠. 애매하니까. 그래서 요것도 나와 있지만 자, 이 부분이 업무 영역에서는 이것도 아쉽죠. 계속 준비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살아있는 애들이 누구 있냐면 평가 검토랑 심사랑 열심히 우리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거 마지막 맨 끝에 32회 감정평가 심사와 검토에 대한 비교 설명 문제로 확인되었고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이 심사가요 되게 실무적이에요. 감정평가법 7조, 그죠? 7조 07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걸쳐서 나오는 제도들 있죠? 제도들 남아있는 게 이제 타당성 조사, 업무 영역으로는 딱 나눠 떨어지는 그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곁가지로 타당성 조사.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에 따라서 뭐가 나왔고 아직 여기가 여지가 있구나, 여지 있는 부분 당연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우리가 기출을 듣는 이유예요. 그래서 흐름을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가면 맨날 이런 거 물었구나. 그래서 어떤 수험생분이 문제풀이와 기출과 순서를 물어보셨거든요. 전 당연히 기출이 먼저입니다. 이거 다 이렇게 흐름 따라 다 정리하시면 만나는 문제들이 다 그냥 기출에서 변형 또는 기출 이렇게 저희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번에 써놓고 맨 마지막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개념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회 가운데 보시면 됩니다. 29회 3번 회계에 관한 감정이랑 감정평가, 감정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물었어요. 회계에 관한 감정이고요. 그리고 29의 4번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감정평가 행위의 독립 필요성을 여기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래요. 어떤 이론을 붙여야 할지 좀 세모예요. 그죠? 애매합니다. 그 다음 31의 1번에서는 크게 물었어요. 20점으로 물었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개념을 그냥 설명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래요. 구체적. 그래서 이게 10점으로 우리가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10점까지 내가 늘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개념에 근거해서 기준가치 확정과 복수감정평가의 필요성에 관해서 각각 논하시오. 자, 20점의 분량이다 보니까 늘려서 10점까지 쓰기엔 조금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기준가치 확정 얘기해야죠. 복수 필요성 얘기해야 되니까 5점을 조금 넘어선 7, 8점의 배점으로 감정평가의 개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점이라 하면 저 기준에는 여러분 기준에는 5점이면 문단 하나 정도 쓰실 거예요. 목차 없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5점은 조금 더 길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감정평가의 개념, 2번 구체적인 설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정도로 분량을 조금 늘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의 개념은 29회, 3번, 4번, 31회 조금 트렌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 어벽이 뭐냐 이걸 묻고 있어요. 감정평가, 우리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이걸 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은요, 우리 4쪽에 박스 벗어나서 이제 이론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당연히 잘 쓰는 법적 검토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정의 있고요. 5쪽으로 넘어가서 실무 기준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줄을 좀 강조해서 볼게요. 자, 감정평가는요, 여기 경제적 가치 구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 키워드입니다.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여기 판단하는 행위예요. 판단하는 행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를 구하는 일이다. 두 가지.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일이고 판단하는 행위이다. 얘를 31에 그 1번을 끌고 가서 설명을 해보려고 말씀드려요. 자, 경제적 가치를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가격주의 하에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근데 이제 인정을 가치 다원론 체제 하에 있었긴 하지만 명확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시장 가치, 즉 가격을 가치로 명명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서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겠죠. 근데 그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시장 가치로 가겠다. 즉 감정평가가 어떠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을 해준다며. 근데 그 기준점이 뭔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가치를 묻는 겁니다. 도대체 감정평가 너네가 다 같이 낸 다음에 그 기준이 뭔가, 그죠? 확정을 해야 이게 정확해지잖아요. 그리고 판단 행위입니다. 판단 행위. 판단 행위에는 어떤 여지가 있을까요? 재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문가적인 판단, 그죠? 가치 판단. 전문가의 또는 전문성에 기반해서 가치를 판단해서요.
재량이 좀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회 1번을 기반으로 풀이를 해보면 판단 행위이고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공적 평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공적 평가에서 2인 이상의 업자의 평균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복수 평가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은 지금 우리 가시적으로 31회 때 기준가치랑 복수평가를 찝어서 얘기를 했지만 어느 주제로 파생돼도 뻗어나갈 수 있는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 판단 행위에 여기 중점을 둬서 기준가치와 복수평가로 이어지는 31회를 기억하시고 자, 그때 스터디에서도 숙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건 3가지 정도 목차다. 첫 번째, 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법적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정의 쭉 암기하시고 저희는 그 5쪽에 그 이론적 검토 바로 위에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마지막 줄 요건에 맞춰서 그죠?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야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이론적 검토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다들 만나셨죠? 어떤 문장? 1원설, 2원설, 3원설입니다. 자, 1원설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하게 보는 게 1원설, 그 다음 2원설은 앞에 감정이라는 거는요. 감정. 두 번째 줄 끝에 사실의 진위, 적부 등의 판정이고 평가가 이제 화폐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둘을 나눠서 보는 2원설이 있고 그리고 3원설이 있죠. 여기 4번째 줄 감정 컨설팅이란 용어가 등장해요. 이거는 우리 그냥 포괄적으로 컨설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적 정의 한번 보시면요. 4번째 줄, 평가액에 대한 평가사의 의견이 컨설팅 의뢰 목적의 일부인 경우 문제 해결 방안이나 권고안 분석 등을 제시하는 행위나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 즉 1, 2원서 플러스 감정의 컨설팅 연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감정평가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동그라미 2번 보시죠. 이론적, 법적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1, 2, 3의 그 견해는 논의의 실익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어요. 논의의 실익은 없고 이론적에서 보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즉, 감정평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업무는 여러 가지로 뻗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에 따라서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1, 2든 3이든 상관없고 우리의 대응이 더 중요하겠다. 즉, 논의의 실익은 없으나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사회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더 의미가 있다. 그죠? 이런 문장은 우리 기본서에서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적 그리고 이론적 검토를 하시고 3번째가 저희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개념을 좀 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성격이나 특성이나 특수성 이렇게 명칭을 좀 잡아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죠? 성격, 특성, 그다음에 특수성 등이에요. 이거는 그 출제위원이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저희가 스터디에서 했습니다. 자, 리뷰해 보세요. 3가지로 정리했어요. 그죠? 감정평가 행위의 특수성. 우리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적 영역이다. 그죠? 감정평가 행위의 특수성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죠? 특수성. 다음 2번째, 3번째. 저도 잠시만요. 자, 2번째 뭡니까?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 공공성과 다른 말로 대체할게요. 공공성과 사회성. 그 다른 답안에서는 그 공공성과 강한 외부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뭐 있을까요? 계속 잊어버리네요.
공공성과 사회성. 아, 네. 독립성입니다. 오늘 문제 4번에서 행위의 독립성 얘기했잖아요. 독립성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감정평가의 성질을 좀 우리가 키워드별로 정리해 보면 이런 용어들로 좀 정리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수성, 사회성, 독립성 이런 것도 어디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박스 한번 다시 보시면요. 박스 마지막에 지금 29회 가운데에 보면 감정평가의 공정성이란 용어를 이미 썼어요. 그죠? 공정성. 그리고 감정평가 행위의 독립 필요성.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도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 이렇게 성질로 한번 묶어보는 것도 그죠? 답안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쭉 봤고요. 저희 그 박스 한번 보시면요. 29에 3번 한번 보세요. 회계랑 어떻게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10점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고맙게도 여기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감정평가의 개념과 회계에 관한 감정의 개념 차이를 개념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10점의 분량에서 크게 다른 것들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번 근거법, 당연히 감정평가법과 회계사법 다 다르고요.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평가사, 회계사, 판단 주체 다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짧게 달았지만 그 차이 있죠. 개념적 차이를 눈에 조금 익히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회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줄, 회계사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정은 회계 처리 대상이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지 여부, 그것에 대한 진위, 그리고 회계 처리 적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고 저희는 세 번째 줄, 즉 회계에 관한 감정은 여기 재무제표 요소를 화폐로 계량화하는 것인데 반하여 즉 역사적 원가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에 취득했어? 몇 년 지났어? 그죠? 그런 거에 중점을 두는 역사적 가격의 개념이라 한다고 하면 반하여 감정평가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판단과 가격 발견 작업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극한으로 표현하면 가치를 창조하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란 말이 동일하게 들어가지 완벽하게 다른 어벽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 판례도 있었어요. 그죠? 자산재평가 토지에 대해서 그 회계법인이 자신들이 추정해서 올렸죠. 하지만 그것은 감정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판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29의 3번 최근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가 여기 문구로 등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개념은 첫 번째, 요즘 추세다, 추세. 요거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지만 우리 모든 것에 뿌리잖아요. 감정평가가 뭐냐.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요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넘기시죠? 넘겨서요. 기능과 필요성, 역할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넘기고요. 네, 넘깁니다. 자, 7쪽 보세요. 7쪽. 자,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고 이 제도와 관련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까 역할로 목차로 드렸지만 이 제도 한번 보면 3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설명하고 끊고 10점과 역할 10점 분배해 보고요. 얘는 문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점 또는 20점, 즉 넘지 않아요. 제도 설명에서 한번 볼까요? 제도 설명에서 보시면요. 자, 상한제하고 의 동그라미 목적 효과 세 개의 목차는 나와줘야 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3개의 목차 정도는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 여기 제도 보시면 의나 목적, 기능 나올 수 있는 목차 한번 써보죠. 의나 목적, 그리고 필요성,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 해보고 이 내용에서요.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 법률들 있죠. 예를 들어 여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서는 그 산정 기준 쭉 7조 따라서 9조까지 가는 그런 법률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기 제도랑은 약간 다르지만 이런 타당성 조사도 나온다라고 하면 조사의 개념, 왜 필요한가, 내용 보면 다 법률이에요. 감정평가법 7조, 시행령 7조 이런 식으로 법률에 대한 것도 정의하셔야 되고 아까 기본적으로 10점이다라고 하면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효과까지 있네요. 효과. 효과는 긍정과 부정 모두 써준다. 그래서 제도 설명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쓰시겠지만 이 패턴 안에서 움직이면 점수를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다. 더 잘 쓰면 여기서 이제 맞추는 거죠.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면 이제 퍼펙트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 나왔을 때 목차 따라가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로마자 3번 우리 역할 한번 볼게요. 역할. 여기 핵심 요약 강의에서 한번 길게 설명했는데요. 자, 분양가 상한 제도는 저희 20회 때 나왔고 지금 한참 부동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할을 그대로 제시하진 또 않겠죠. 그래서 역할에서 어떤 거가 남아있냐, 살아있냐. 분양가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 이 부분입니다. 즉 택지비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쭉 올라가면 분양가 상한제 의의에서 법만 확인할게요. 저희가 주택법에 있고요. 이 규정들이 주택법 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 분양가 가격 산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것도 저희 그 법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법과 규칙이 있고 두 번째 줄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공공택지랑 슬래시 공공택지 외의 택지고 시장에서 막 떠드는 거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예요. 그죠? 즉 민간택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상한제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제도는 20회 때도 그 민간택지는 세모였어요. 실시하고 있는 게 조금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쪽으로 쭉 내려와서요. 맨 마지막 방가로 1 적정한 택지비 감정평가액 제시 이 부분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살아있는 부분이 감정평가에서 유형별로 물을 수 있겠다. 즉 제도에서 내용 물었죠? 역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분은 그 택지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얘는요, 큰 틀만 그냥 적어 드릴게요. 우리 실무에서도 분명히 문제 계산으로 푸실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어떤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 핵심 요약에서 했거든요. 이때 뭐까지 했냐면 기준 시점, 그죠? 정하고 이용 상황, 조건부였어요. 그죠? 조건부. 아파트가 상정한 채로 택지비 얼마냐? 그거 물었고. 즉 비교 표준지를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임야나 전이나 밭 그 가격이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 표준지 골라야 됐고요. 그리고 여기 그 밖에 보정도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성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때 원가법이 등장할 건데요. 자, 원가법에서 여러분 기출에서 조성원가 그리고 개발법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발법도 있지만 여기 조성원가법에 힘을 더 줍니다. 여러분 차이 아시겠죠? 개발법은 개발의 이익이 과대계 예상될 수 있어요. 즉 좀 부풀릴 수 있는 여지 굉장히 많은 방법이죠. 그래서 택지비 왜 합니까? 조금 시장 좀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조성원가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리성을 검토하고 3번 시상가액 조정하는 과정을 답안지에 쓰셔야 되는 거죠. 시상가액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방법. 합리성 검토, 그 다음에 조정, 그죠? 그래서 택지비 감정평가 방법은 내가 들었으면 접근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준비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점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넘깁니다.
감정평가의 직업윤리예요. 자, 직업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규정 암기는 기본이고 기본. 완전 퍼펙트.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뭐죠? 열심히 저희 좀 암기가 좀 많아요. 그죠? 암기 부탁드리고요. 자, 직업윤리는 2번 보시면 직업윤리의 중요성 있죠? 이목차는 여러분들 이제 3, 4개 되면 다 잘 쓰세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해설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서에서 1번 사회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 좀 지켜봐. 2번 전문 자격사로서 법으로 교육을 받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고 3번 외부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 윤리를 높게 좀 준수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윤리 규정 보시죠. 자, 10점의 분량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방가로 1번 감정평가법, 방가로 2번 감칙 3조, 그리고 방가로 3 기본과 업무윤리 즉 실무기준 써주시면 돼. 10점 분량. 그런데 오늘 5점이었죠? 그러면 방가로 1과 2를 묻고 나머지 실무 기준으로 기본과 업무윤리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32의 2번은 기본과 업무윤리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그 타이틀만 볼게요. 2. 기본윤리 방가로 1. 품위 유지와 신의성실. 신의성실에 이렇게 땡땡 쳐놓고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판례나 뭐 지리회신이나 이런 거 보면요. 거의 대부분 신의성실을 위반했다라고 정리되고 있거든요.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면 어떤 사례가 나왔다. 정말 모르겠다. 신의성실로 일단 가보자. 그죠? 신의성실이 있고요. 2번 청렴과 보수기준 준수. 뭐 보수기준이나 청렴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너무 실무의 영역이라서 나올까? 갸우뚱하죠. 그 다음입니다. 업무윤리가 별표예요. 여러분 물었지만 기본과 업무를 물었지만 저희가 이론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건 방가로 1번 의뢰인에 대한 설명 등 이 부분도 앞에 큰 테두리의 신의성실만큼이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알아야 쓰겠죠? 자, 의뢰인에 대한 설명은요. 의뢰를 수임하기 전 단계 전에 개요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즉 수임해서 하면서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류를 확인해서 이제 갔는데요. 확정해서 갔는데 실제 현장에서 다를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쪽으로 넘기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여기서 더 나가면 뭐 하겠어요? 조건 붙일래 말래. 그죠? 이렇게 현장이랑 갔더니 다르던데 철회할래? 이런 얘기를 의뢰인과 하는 거겠죠. 그럼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담보평가 나갔을 때 실제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감정평가 시 유의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대답으로 업무윤리에 따르면 우린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뢰인과 협의를 통해서 조건을 붙일지 말지 내가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윤리는 그렇게 감정평가 시 유의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차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가로 2. 불공정한 감정평가의 회피 3. 비밀 준수 등 타인의 권리 보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주제는 신의성실 하나, 밑으로 내려오면 의뢰인 얘기 하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감정평가의 업무 영역입니다. 업무 영역. 자, 여기 1번 가치추계 업무. 이건 3장으로 가치추계 시장가치 얘기다. 2번 평가 컨설팅 비가치추계로서 11조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물었다. 그죠? 부동산 컨설팅. 근데 우리 실무기준 750 써놓으시면 돼요. 실무기준 750. 거기에 조언 등 정보 제공. 그죠? 두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11회 때 물었던 상황이랑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리고 3번 평가 검토입니다. 평가 검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일반적인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조금 낯선 제도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원에서 평가 검토를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체는 우리잖아요. 거기 이제 감정원이란 말도 뺐고요. 그래서 평가 검토를 바라볼 때 조금은
조금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은 얘기다라고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다. 읽어볼게요. 자, 평가 검토 업무의 개념. 평가 검토란 여기 첫 번째죠. 다른 평가사가 행한 작업의 질에 관하여 의견 개진, 교환, 그리고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특정한 요구사항이나 지침에 부합되고 합리적, 일관성, 수학적 정확성 확인하기 위해서 완성된 감정평가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평가 검토의 목적. 우리가 기본서를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한 분량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책, 그리고 뭐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고 강사의 책에 모든 교수님들 책을 다 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초시생이나 2년차분들 굉장히 두꺼운 책 잡고 있거나 그러면 내용이 좀 정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확인되냐면 평가 검토를 써봐라 라고 하면 이게 정해져 정형화된 목차다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개념, 그 다음 목적, 가로치고 필요성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일관성과 정확성 넘겨서 의사결정에서 근거를 제시할 때 좀 더 확실하다 이거예요. 평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3번 대출기간 위험관리 강화. 대출기관에서 검토평가사 두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감정평가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을 중점으로 기본서에서도 기본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첫 번째 보고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키워드만 봐도 예측되시죠? 두 번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은요. 여기는 빠졌는데 그때 평가 당시 기준으로 설명해야지 지금 상황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답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임의 변경이 금지된다. 이게 우리 감정평가법 7조의 심사와 가장 큰 차이예요. 검토는요. 그냥 검토일 뿐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여기 틀렸다 저기 틀렸다 고쳐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심사는 그렇죠. 숫자 틀렸다, 이 논리 틀렸다, 다시 얘기하고 고치고 이런 것이 우리 실무적인 심사고 검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영역까지 왔고요. 저희 컨설팅과의 관계 있잖아요. 업무 영역 플러스 감정평가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차만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양자의 관계는요. 1번 양자의 관계하고 쭉 정의하고요. 맨 끝에 줄 치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2번 공통점은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 예, 모두 감정평가의 업무에 해당한다. 당연하고 동그라미 2. 양자 모두 시장 분석이 선행된다. 부동산 분석의 절차 기억나시죠? 감정평가에서 시장 분석은 최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앞선 절차, 선행 절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가운데쯤 보시면 3번 동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뭐가 똑같아요? 과정, 실질조사, 대상의 확인, 자료 수집, 일반적인 방법과 업무 과정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컨설팅이 사회적, 경제적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 넘겨서 윤리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죠.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양자의 차이점 보시죠. 차이점. 모든 양자의 비교 설명해라 라고 하면 방가로 1. 뭐부터 나오면 되냐? 개념 차이. 내가 의의를 저 위에서 적었는데 라고 해도 차이점에서 개념 차이 한 번 더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방가로 1 개념 차이는 앞서 의의에 대한 얘기고요. 방가로 2 분석 범위 측면 예측 가능하시죠? 감정평가는 주로 대상 부동산에 관련해서 미시적, 하지만 컨설팅은 그 범위가 거시적. 따라서 시장 전체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구하는 가치와 가치의 전제 보시죠. 두 번째 줄 보면 가치 축에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최를 전제로 한다. 그죠? 그런데 바로 밑에 우리 컨설팅이라는 거는 세 번째 줄 주관적 가치가 될 확률이 높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그죠? 투자 가치 등으로 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분석 기법 여기도 조금 안 보면 놓칠 수 있겠죠. 우리 감정평가 3방식 바로 밑에 컨설팅이라는 건 대부분 투자 여부잖아요. 그럼 투자 분석 기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MPV나 IRR이고요. DCF를 통해서 대상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현금 흐름 추정하는 것들, 민감도 분석 등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양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논점 1은 이렇게 하고요. 25에 3번 우리 지금 박스 보이는 게 오늘 문제로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안지로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논점 1에서 우리 문제랑 답 한번 볼까요? 문제 2번, 3번, 4번이 나왔죠? 네, 2번, 3번, 4번을 물었습니다. 자, 2번부터 해결을 해보죠. 저희 이론서 쭉 따라왔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짚어서 넘어가진 않고요. 목차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볼게요. 목차의 그 답안지 작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문제 이제 저희 3, 4번 짧은 것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자, 이제 우리 같이 들었던 수업이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 3번과 4번의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다들 예측 가능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들었거나 제 수업을 처음 들었거나 처음 시작이라면 문제 3번 20점이고요. 그 몇 회인가요? 우리 25회 때가 15점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또 토지 장기 사용권 있죠. 그때도 15점으로 나오긴 했는데 3번은 2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 4번은 10점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분량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심리적인 파도가 2번 오죠. 실무에서 한번 헉해요. 어떡하지?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그렇게 실무에서 한번 멘탈이 한번 붕괴가 오고, 이제 이론 시험 들어와서 잘 안 써집니다.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또는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이론은. 그래서 문제 3번과 4번은 분명하게 배점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저도 그렇게 예시 답안 드려요. 자, 개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묻는 내용이고요.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이 관련 문제 또는 개설에 저는 짝꿍으로 이제 맺은 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문제 20번에서는 요게 저는 추천하는 답안이고, 문제 10번에서는 바로 물어본 거 개념. 그리고 만약에 지난 그 스터디처럼 종별과 유형을 물었다라고 하면 종별 개념, 유형 개념, 분류 목적 이런 식으로 물은 거에 대한 것만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래도 여기 관련 문제 왜 물었는지 여기까지 쓰잖아요. 배점 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2번에서 물은 거 쓰시고요. 질문 쓰시고 여기 3번에서도 여전히 여기 관련 문제 10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부탁드려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출제위원께서 채점병을 쓰셨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약술형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너무 친절하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수험생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써야 득점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3번과 4번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이목차만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꾸겨서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래서 이 목차를 드리고 그래서 답안지는 그 4번 한번 볼게요. 4번부터 시작을 해보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행위의 독립 필요성을 이론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답안 그대로 한번 목차 만들어 볼게요. 로마자 1 뭐 나와야 돼요? 물어본 거. 감정평가의 공정성. 그죠? 근데 목차 2 행위의 독립 필요성. 그 다음에 3 너가 낸 거 왜 내는지 알고 있어.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관련 문제로서 타당성 조사 등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즉 결론 공정해야 돼. 우리 공정해야 되는 건 우리 이론으로 다 지금 뒷받침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독립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제재하지 마. 하지만 양자 균형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재의 그런 한 유형으로 타당성 조사가 입법화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공정성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줄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이론에 근거해서 좀 써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준수를 하지만 우리 고유한 이론 영역이 있다.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 있죠. 우리 뭐 시장의 이런 일반인들과 달리 우리만의 전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치 형성 원리 또는 과정 이렇게 3장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부동산 시장 분석. 그죠? 5장 부동산 시장 어떻게 분석하죠? 수요 공급. 그다음에 공간으로서 시장 분석. 그다음에 시결적으로 경기 변동론 이렇게 보잖아요. 시장 분석을 해서 우리는 가치 추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보시면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통계적 평가 기법 등 이렇게 공정하게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따라서 감정평가의 공정성이라는 건 우리의 평가 과정에서 담보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물어본 행위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연결로 쓰고 있습니다. 독립 필요성 보시죠. 독립 필요성. 첫 번째, 우리는요, 끝에 법으로 규율해서 업무 행위의 독립성이 배타적으로 보장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능 생각나시죠?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기능들. 즉 무거운 그 업무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국가로부터 이 공정성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규제와 제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얘기 나올까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째면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 얘기를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 행위는 기능 잃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행위의 독립성의 양자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관련 문제로 내려오시면요. 그 네 번째 줄 타당성 조사가 입법화, 즉 감정평가 8조에 입법화 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그 처음 신규 진입자들은 좋다 이렇게 논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요. 얘는 그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뭐 개념, 내용, 법률, 뭐 관련 문제에서 뭘 써야겠어요? 자율적인 준수, 우리 규제가 먼저 자율적으로 우리가 준수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제도적으로 그런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규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논점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 감정평가 행위의 독립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징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 운영이 아닌 자율적이고 사전적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는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 독립성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물었을 때 뭐 타당성 조사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은 공정성, 독립행위, 요거에 대한 대답은 해야만이 뭔가 명확하게 한 줄이라도 써야만이 점수가 나가고요. 그냥 목차 채점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안에 내용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어요. 많은 그것들 보면. 그래서 안에 내용까지 맞춰야. 그래서 갔다가 시험장 나오면 대충 목차 맞네 이렇게 하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건 그 안에 내용에서 점수를 줄 만한 중요 문장이 없다라는 거 다 비문일 뿐이지 점수를 주기에는 뭔가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목차를 묻는 거대로 쓰고 그 다음 답변을 이제 계속 연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3번은요. 자, 원래 여기다가 기출의 유형은 15점이에요. 15점. 근데 이제 좀 늘렸어요. 그래서 원래 답안이랑 비교하면 심사라는 얘기가 이제 비교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개설이나 평가 검토 개념 시작해도 좋고요. 이번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우리 답안지 같이 보면서 아까 이론했기 때문에 어떻게 짜여져 있나만 볼게요. 자, 개설, 평가 검토란 그래서 의 썼죠. 의 쭉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쓰고 플러스를 해야 점수를 얻고 합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평가 검토의 목적은 1번과 2번 아까
읽었던 목차 그대로 들어오고요. 3번 검토시 유의사항이죠. 1번 전체 대상, 2번 공정하고 객관적,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평가 시점 당시 상황과 시장 상황에 근거해서 판단해라. 그리고 3번 임의 변경 금지. 달라질 건 없고요. 넘겨서 32회로 우리 기출이 이미 된 평가 심사와의 비교 이런 식으로 준비했던 평가 검토 이외에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럼 평가 심사와의 비교를 여기 관련 문제에 써야 좀 차별화되고 점수가 이제 훅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심사와의 비교는요. 다 정리되셨겠지만 자 여기 첫 번째 줄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고 7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론 과정 세 번째 줄 적용된 사실 자료 추론 과정 각종 법규나 기준에 부합되는가 확인하고 의견 제시하는 평가 검토와 차이가 없다가 더 커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별표 검토평가사는 평가 및 관리자로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윤리를 굉장히 기본서에서 많이 얘기해요. 즉 이미 그 의견 개진을 할 수 없는 이미 끝난 평가서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제3자가 바라보듯 그죠?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것을 높은 윤리를 요구한다. 이 말로 좀 변경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랑 굉장히 다르다. 그죠? 굉장히 다르다. 평가 검토는 이론 기본서 생각하세요. 가치추계, 비가치, 평가 검토. 어벽으로 하나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고, 그죠? 취급하고 있는 거고, 심사는 우리 실무랑, 유사하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번, 4번 해결했고요. 문제 2번 보시죠. 여기서는 우리 기본 이론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나 더 소유자 추천제가 있구나. 요거 복귀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 2번입니다.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이론적, 법률적 근거 설명하고 토지보상법 68조 2항의 토지 소유자 추천제와 관련해서 물었어요. 동업자 간 지켜야 할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그런데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 그 당시에도 배점이 분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몇 점이라고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점, 5점, 5점, 10점으로 분류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답안지 한번 볼게요. 답안지.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자, 여기 답안지 설명 한 번 더 하면요. 이따 나올 거지만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어떻게 엮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문제 1번과 2번. 극명하거든요. 극명. 어떠냐면 문제 1번처럼요. 긴 지문에 사례형이 나올 경우와 문제 2번이 30점으로 나오긴 했지만 누가 봐도 목차 고민 필요 있습니까? 없죠. 묻는 대로 그냥 똑같이 대답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단문을 이렇게 엮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와 결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차이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1번처럼 사례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서에서 모든 질문, 즉 분설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따 보겠지만 묻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다 적어준다. 어떤 답안지처럼? 법규에서 논점 정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합니다. 논점 정리처럼. 두 번째, 그 중요도로 말하면 그냥 가장 큰 거는 가볍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구구절절 엄청 많잖아요. 뭔가 A법인 A 소유가 뭐 101호, 102호 막 나와 있는데 물은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의의가 확실한 답안, 기승전결, 논리성 그 다음에 물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은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적어줘야 되고 이 답은 물은 그대로 적어져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물은 그대로 목차화한다. 이게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연습해도 잘 안 돼요. 자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내가 목차 잡고 싶고요.
묻지 않았어요. 토지 임의 경매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지 성립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안 하냐 그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어지지 않고 즉 긴 사례형에서는 최대한 짧게 다 쳐내고요. 물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점수 딴다. 부분평가 되는가 안 되는가? 된다 안 된다. 점수 그 한 줄을 적어야 점수가 나가는 거거든요. 물은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는요. 이렇게 그 논점 정리가 들어가야 되고 내용에서는요. 목차 그대로 답안을 적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얘가 좀 어려워요. 얘는 정말 좀 글발이 있는가, 좀 쓸 줄 아는가 이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즉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물음 간에 오늘처럼 그 문제 2번처럼 직업윤리처럼 누가 봐도 논점 하나야. 직업윤리. 그런데 25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논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도 있거든요. 즉 단문형으로 물을 때에는 내가 여기서 논점을 찾아서 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서와 결에서 드러나야만 뻔한 거 물었잖아요. 뻔한 거 못 적고 나오면은 그 애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뻔한 문제 다 잘 적고 서와 결에서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를 내가 좀 그 스토리를 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와 결에서. 그래서 요즘은 16페이지로 줄었기 때문에 서결을 조금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좀 안 쓰고 또는 조금 축약해서 적기도 하는데요. 저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서와 결도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물은 거 그대로 내가 적고 치고 나가고 그죠? 오히려 이렇게 쉽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채점자가 막 채점하다 좀 썼다 이런 식으로 좀 논술력을 발휘하는 게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보시면요.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서나 결은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답안을 차분하게 정리해 봐야겠다. 근데 그 정리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 답안들을 모아서 그냥 흡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8쪽에서 보면요. 저희 여기 경제주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얘기 나와 있고요. 답안지 볼게요. 자, 감정평가 시 주관에 치우치거나 감정평가 기준에 있어서 감정평가사 간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는 바 엄격한 교감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 보시면 자율적 준수가 전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객관적 보상의 산정을 위해서 이하에서 너가 물은 윤리적 규정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직업윤리 관한 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윤리 나오면 요 설을 쓰려고 했지라고 하면 그 설을 갖다가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죠. 뭐 스터디 3기 가서 윤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고민하지 않고 내 기본서 단권화에는 윤리가 나오면 요 설을 써야 된다고 내가 정리했지. 그거 쓰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물음 1 여기 이제 모두 잘 쓸 거예요. 그죠? 서술에서 누가 좀 매끄럽게 끌어가느냐 차이일 겁니다. 자, 직업윤리 1번 개념이고요. 이론적 근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필요성에 대한 얘기예요. 2번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입니다. 그래서요, 그 바로 위에도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녀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감정평가법 제1조 생각하면 돼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명가치라고도 이론서에선 불려 사명가치. 그래서 사명가치가 있는데 여기 우리 윤리. 우리가 민간의 개별 기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법인들이. 우리 공공기관은 아닌데. 하지만 우리는 이런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지니는 사명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를 높게 가지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높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는 주체다. 이렇게. 그리고 감정평가의 사회성과 공공성 나오고요. 넘겨서 목차는 예상하는 목차 그대로, 기본서 목차 그대로입니다. 3번 전문 자격사로서의 소양, 그리고 4번은 외부 환경의 변화. 이렇게 가고요. 자,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법률적 근거 쓰는 건데 5점이기 때문에 3개를 2개로 묶었죠. 1번 법률 25조 등이고요. 그 안에는 감칙의 내용까지. 그리고 2번 실무기준 200이고요. 꺾은 표시 있죠. 기본윤리 첫 번째 줄. 그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업무윤리 꺾은 표시 있죠. 기본과 업무윤리로 안에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신정보, 의불비 이렇게 품신정보, 의불비. 그리고 공인과 전문의로서의 직업윤리는 이때 당시는 우리가 200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논의됐던 이론적인 이런 내용이죠. 공인과 전문의로서의 직업윤리 이게 다 200번으로 들어와 있고 다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5점으로 줄였거든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쓸 줄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보시면요. 2번째 줄 이론과 경험, 실무에서 성실, 정직, 그리고 이해관계 구애 없이 공정, 일반인의 이해를 얻고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연습하는 의미가 있고요. 2번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당연히 첫 번째 줄 보면 이론의 습득 얘기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조금 개별적으로 답안을 연습하셔도 정답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좀 차별화라고 하면 제도 아는가 모르는가, 근데 10점인데요. 자, 물었던 거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 추천제가 이제 등장했는데 너무 가격 지르기라는 거죠. 어떻게? 토지 소유자가 이제 우리 법인 선택해 달라.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당시 이슈됐던 것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 추천제의 의의입니다. 68조에 보면요, 세 번째 줄 3인을 선정해요. 3인. 그래서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모두 추천하지 않건 한쪽만 하면 2인도 가능하다. 근데 법률의 원칙은 3인. 그러니까 시도지사,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가 세 개의 법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까 제도 설명처럼요. 저는 한 줄 붙였어요. 그 법률 내용 30일 이내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조금 더 붙여도 좋겠죠. 동그라미 1, 의의, 동그라미 2, 뭐 절차, 동그라미 3, 목적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조금 더 좀 빽빽하게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조금 2가지밖에 안 쓴 게 조금 보이네요. 12쪽으로 가서 물었던 것은 문제점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데, 두 번째 줄 여기 과다 보상 문제 때문에 물었어요. 과다 보상. 그래서 세 번째 줄 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평가의 독립적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업자 간 어떤 윤리를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요. 추천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 있죠. 네 번째 줄. 공인이자 전문인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 요거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공신력 확보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이렇게 문제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 추천제 68조 2항이 이론에서 출제됐다.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 상황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에서는요, 윤리 규정에 나오면 모두 잘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밑에서 두 번째죠. 실무 기준에서 윤리 규정을 도입한 것은 자율적인 규율이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규정의 본질을 의미한다. 이거입니다. 윤리 규정 딱 몇이잖아요. 그럼 자율적인 규제가 먼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규제 그리고 스스로 먼저 지켜야 한다의 논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이 타당성 조사, 그 다음이 표본 조사의 제재들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 4 논점 1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자, 논점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점 2는요, 우리 별표예요, 완전. 그래서 문제 1번에서 물었습니다. 별표이고요. 언제 나와도 또 나와도 중요한 패턴의 문제, 네, 논점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자, 논점 2,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는요, 다른 말 안 쓰고요. 논점 2의 감정평가 방법의 분류는 이거 그 감칙만 기억하시면 되죠. 5조, 6조, 7조에 대한 얘기다. 이게 중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5조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 여러분 그 기출이기도 한 용어예요. 감정평가의 원칙. 써봐라 라고 하면 5, 6, 7 쓰시면 되는 거예요. 5, 6, 7. 시장가치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래서 시장가치는 아까 가치추계처럼 가치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3장. 얘는 여기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 부분이 논점이잖아요. 그런데 걔는 어디로 가겠어요? 3장으로 가는 거고요. 현황 기준은 여기 맞죠? 부동산 감정평가 방법에서 뭐 있습니다? 현조, 기소. 현황의 원칙인데 얘랑 대비된 예외가 조건부이고, 여기서는 광의 조건부로 이렇게 다 묶을 수 있는데 얘를 조금 더 현미경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누구 있어요? 네. 소급도 조건부고, 그죠? 기한부 평가도 조건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 조, 기, 소 이렇게 나누고 있고, 개별 물건 기준이 뭐 계속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감칙 7조입니다. 감칙 7조에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에 예외되는 감정평가 방법은 1구부, 그죠? 1괄, 1구, 구분,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암기 다 되셨죠? 1괄에서는 그 개별과 일괄을 그 비교하는 게 그 19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지금 뭐 26회가 그러니까 비중이 이 위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축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개별의 사례 3가지 그죠? 개별의 사례 3가지 하면은 그냥 나와야 되죠. 1단지로 평가할지 말지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지금 보시는 복합 부동산 얘기.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구분 소유, 완벽하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인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 부동산. 그래서 일괄하면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이미 기출을 보면 물을만 하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출 박스 한번 보실까요? 자, 15의 3번 한번 보세요. 15의 3번. 제가요 수험생 때 연기 1기 가면 정말 예측 가능한 문제 1번 여기 15의 3번을 그대로 내셨어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방가로 1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목적 그죠? 방가로 2 1, 9, 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그 목차 나올 수 있겠죠. 사례를 들어 1번 개념 설명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물은 거 방가로 2번 사례. 그래서 15의 3번은요. 기본 패턴이 되는 거예요. 왜 설명해야 하는가 물었고 왜 분류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1구부 물었고 이것이요 쭉 지나서 내려오면 오늘 만났던 문제 26회 1번으로 구체화돼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나와도 뭐 또 다른 사례가 나와도 가능한데 지금 26개 사례는 복합을 물었고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살아있는 부분이요. 지금 1단지인데요. 1단지가 20회 3번 한번 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물었잖아요. 1단지의 개념과 판단시 고려사항 설명해라. 방가로 2 당해 토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설명하고 1단지 평가의 사례 3가지 서술하시오. 굉장히 심플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건의 복합은 사례로 출제됐잖아요. 그죠? 사례로. 그래서 얘가 살아있는 애예요. 사례로 쭉 길게 이거랑 한번 대비해서 보세요. 뭐 1단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유형화하면 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 이게 경수평가사님이 설명한 쭉
토지 유형을 좀 어떤 거 유의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주거, 상업, 공업,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뭐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주거용지는요, 분명히 20개, 뭐 20개가 뭐예요? 대규모의 개별 필지를 쭈르륵 줄 거고요. 그죠? 이거 할 수 있느냐를 물을 건데, 여기에선 대부분 그 상업인정고시를 찾으시면 될 거예요. 즉, 여기는 공동주택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할 수 있어 없어가 주택법의 승인을 받았고, 뭐는 허가를 넣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1단지 판단의 여지가 있을 거고, 상업용지, 뭐 이것도 주거용에 비해서는 그렇고요. 공업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공업용 공장 필지 한번 공장 평가하는 거 실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요 다 잘 풀어요. 그런데 또 어디서 삐끗합니까? 과잉 유휴 시설 그죠? 거기 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는 1단지에서 빼야 되는 게 유휴 시설 있죠. 그 공장이요 여러 필지 쫙 줬어요. 그런데 1단지로 이용되는 게 분명해요. 공장이 막 있어요. 그런데 개별 필지 중에 그냥 유휴시설로 다르게 그냥 현황 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후보지와 이행지처럼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애에서 내가 이걸 1단지로 볼까 말까의 문제. 이런 식으로 오늘 문제를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1단지가 굉장히 길게 물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1단지는 지난해부터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논점입니다. 사례로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회 3번에서 간단히 물었고, 그 다음에 그 개별적으로 물은 게 복수평가가 여러분 2번이나 출제됐어요. 18회 4번 보세요. 위쪽입니다. 공적평가에서 복수평가의 필요성.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면 아시겠는 게 맨 밑에서 두 번째 31회 1번에서 앞에는 이제 감정평가 개념 물었지만 복수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똑같죠. 그래서 기출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의 중요성이랑 그 스터디 때는 되게 버벅댔어요. 3가지를 꼭 알려드려야지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각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험 기간이 짧다고 해서 올해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말 이 올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건 제 경험상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2년차 때 저 놀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 어려워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그날 뭐 내가 준비했던 문제 나의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또 결과 날 때까지 나의 그 준비만 열심히 했다면 수험 기간이랑은 상관이 저는 조금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저랑 이거 지금 회차 계속하면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합격하는 해에는 정말 머리가 띵해요. 2가지가 오죠. 기출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실이 법이 진짜 같이 돌아갑니다. 진짜 같이 돌아가면요 실무 공부하다가도 이거 좀 껄끄러운 거야. 그러면 이거 이론에서 물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혼자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의 중요성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긴장해서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추세가 짧게 공부하고 나가죠.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짧게 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많은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현진 평가사 합격수기 영상 보면은 단연차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 단연차 즉 2년차가 아닌 분들한테 한 말씀 해드려야 되겠다. 그 뭐죠?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답안지가 바뀌어야 되고요.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바뀌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심리적으로 뭔가 타격을 엄청 받아서 번쩍 눈을 뜨고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계속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깨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좀 지금 슬럼프에 빠졌거나 어떡하지 답답하신 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암튼 하나 더 추가하는 건 2년차 이외의 분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안지 바꾸기 어렵잖아요. 오늘 써보셨다시피 같은 문제지만 그 말씀 드리고, 다시 돌아서 기출 중요하다 그 얘기 말씀 꼭 드립니다. 복수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15, 18, 그 다음 19회 있잖아요. 19, 이거는 논점 17로 보낸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지금 복귀하기엔 좀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 산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산정 가격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약간 실익이 없지만 이런 패턴도 나왔다. 보시면 이제 됐네요. 31의 4번 맨 끝에입니다. 나왔어요. 현황 기준에 예외를 좀 써봐라 라고 하면 뭐 현저기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 잘 봐야 되죠. 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이렇게 감시의 규칙에는 6조 써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저기소를 쓰기보다는 6조에 1, 2, 3호 있죠.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1구부를 정리하겠다. 논점 2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개별 물건 7조 1구부를 정리하겠다. 어떤 문제로? 오늘 문제 1번 26회 1번의 문제로 정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요, 오늘 답안지 보면서 요거 설명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시간상 조금 줄여보든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문제 1번. 두 번째 복귀 하시는 분들은 내 답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또 어디에서 놓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A 법인은 토지 200제곱미터 위에 지상 1층이에요. 연면적 100. 그리고 별표죠. 집합 건물이 아니다. 헤매지 마세요. 집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묻습니다. 복합 부동산이다. 그리고 101호와 102호로 여기 구획되어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구획되어 있습니다. 얘는 구분 건물은 아니에요. 그죠?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획해서 101호와 102호 있고 물음 1번 보시죠.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자, 늘어지는 사례형에서는 짧게 치고 간다. 물은 거 그대로 목차와 넣습니다. 자, 원칙적인 감정평가의 방법 하나. 방법 및 근거라고 했지만 15정의 배점 분량을 생각했을 때 저라면 및 근거를 잘라서 2번 근거로 넣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번 해당 방법의 적정성을 씁니다. 그래서 물음 1번부터 가보면요. 자, 답안지 확인. 문제 1번입니다. 선은요, 따로 읽지 않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물은 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자, 그 다음 물음 1.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1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2번 근거. 그 다음에 3번의 해당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은요, 예, 개별 감정평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별은, 그죠? 가치가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따로 본다는 얘기예요. 1단지, 20필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보는 거를 개별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임야평가도 임야 땅, 그 다음에 나무, 부대 시설 이런 거 있는데 개별로 평가는 임야 얼마고, 그 다음에 임목 얼마고, 부대 시설 얼마다. 개별로 보는 걸 지금 여기 이 개별과 일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보면 7조 1항 나와 있고 네 번째 줄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양자 합산하는 게 개별평가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2번 근거로 갑니다. 자, 7조 1항만 쓰면 점수 얻기 어렵고요. 제도 첫 번째 줄 99조 1항 우리의 법 체계를 논해 주시면 돼요. 간단히 치고 갑니다. 등기를 따로 한다. 세 번째 줄 개별 부동산으로 간주해서 등기하며 이거에 맞추기 위해 우리 가치를 산정하는 우리도 7조 1항을 마련해 두고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7조 1항 개별부과 기준 원칙 그리고 네 번째 줄 이론적 측면에서 개별이나 일괄이냐 이걸 보는 건요. 효용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속성 차이 효용으로 따로 분리해서 봅니다. 해당 방법의 적정성 한번 보죠. 방가로 1번 목차 한번 줄 쳐볼게요. 일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 다음 넘겨서 해당 방법의 적정성 물었잖아요. 해당 방법의 적정성. 그리고 3번은 저는 자신이 있잖아요. 이론에 그러니까 맞출 거야 라는 아주 확신에 차서 시상가액과 시상가액 조정이란 목차를 넣었지만 여러분이라면 뭐 소결
그죠? 검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정리하시거나, 그죠? 시상가액 조정을 거기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거나, 3번까지 오기는 조금 그 당시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점 목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방가로 1번 다시 보면요. 일괄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의의는 세 번째 줄부터 있어요. 둘 이상의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 용도상 불가분에 있으면 일괄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별표죠. 사안을 포섭해야 하잖아요. 사례형에서는 A 부동산은 임의적 구분이고 바로 밑에 101호, 102호는 문패와 통칭상의 구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냐면 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구분 건물이 아닌 게 명확하고, 그 다음 일체거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넘겨서 해당 방법이 적정한가에 대한 대답을 꼭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일괄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땅땅 내려주시고 합산하여 결정하겠다. 그리고 3번은요. 개별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 하고 있지만 합리성 검토와 시상가액 조정이 있잖아요. 방가로 3번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토지와 건물의 원칙적인 감정평가 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개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쭉 연결해서 물음 1에서는 다시 한번 리뷰, 나는 시상가액 조정까지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임차인 C가요, 101호를 전세로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C는 문제 보시면 전세 금액 및 전세권 설정에 참고하려고 의뢰한대요. 참고하기 위해서 101호의 건물, 여기 50제곱미터만, 토지와 건물이 대상인데요. 토지분도 뺐고요. 건물도 100 중에 50만 한답니다. 즉, 일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분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답안지 보면 1번, 부분 감정평가 이렇게 숨기지 않죠. 목차. 지금 물음 2는 부분을 묻는 거니까 바로 1 부분 감정평가 써줍니다. 그래서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떤 게 중요하다? 정의에서 담고 있는 거에 요건에 해당하는가? 정의 밑에서 세 번째 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7조 4항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와서 4쪽 부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자, 이제 모든 형식을 자유롭게 쓸 줄 안다면 마지막 마무리는 대칭적으로